당신은 아직도 자식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잠들기 전 자식 걱정으로 눈을 감지 못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적 계시죠? 자식이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며칠 밤을 뒤척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 모두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평생을 다 바쳐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이 언제부턴가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30대, 4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도 낳았고 직장을 다니며 한 가정을 책임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걱정합니다. 아니, 걱정을 넘어서 간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영역을 벗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보내는 마음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냉정합니다.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9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한 시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조차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불안이 뒤섞인 것이라고 말했다. 쇼펜하우어 말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건 우리가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 그것은 본능입니다.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새가 둥지를 지키고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는 자식을 지키려는 충동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순수했던 사랑은 어느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식에게 조언을 하면서 의견을 내면서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다른 층위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안에는 자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식이 성공해서 우리의 노년이 불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식이 행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자식이 잘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스스로 이기적인 부모라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 자신을 확장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의지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은 순수하지만 동시에 복잡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겹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기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조언과 간섭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언은 필요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의 지혜는 분명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언이 간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자식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계속 말할 때입니다. 한 번 말했는데 또 말하고 또 말할 때입니다. 자식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뒤집으려고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방식을 강요할 때입니다. 자식이 조용히 거리를 두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더 가까이 파고들 때입니다. 이렇듯 간섭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번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식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옳든 그르든 100번 들은 말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생각하죠. 압박이라 느끼고 무게감으로 느껴집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너 그 사람이랑은 안 맞아.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이런 수많은 말들과 간섭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식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너는 아직도 어리고 판단력이 없어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것입니다. 자식은 불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라며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효심이 있기에 사랑하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침묵으로 답합니다. 전화를 덜 받거나 방문을 미루며 대화를 짧게 끝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보며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왜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놓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욕망에 이끌린다고. 우리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미완성된 인생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가난했고 전쟁이 있었고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자식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식이 우리가 살지 못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소망이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의 미완성된 꿈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후회와 보상 심리가 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화를 냈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바빠서 같이 놀아주지 못하였고 육체적 피곤함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회들은 늘 부모들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식은 이미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조언이라는 형태로, 때로는 걱정이라는 형태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냥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거나 스스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이 아니라 부모의 신뢰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언제나 널 믿는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노년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자식 걱정을 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할 일이 생깁니다. 자식 문제를 고민하면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깁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조언을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이유 중 일부는 사실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았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넷째,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자식이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립하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자식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할은 끝난 걸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자식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식이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낳고 자식은 더 멀어질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읽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자식의 입장이 되어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식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자식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값은 너무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자식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부모님은 또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힘들지 않니? 회사는 괜찮고? 요즘 저축은 하지? 애들은 잘 크고 있지? 남편은 잘해줘? 아내는 살림을 잘하니?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조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엔 말이다. 자식은 힘없이 답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쳐갑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힘든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무거운 마음이 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전화를 덜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짧게 끝냅니다. 방문을 미룹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거부나 도피가 아닙니다. 자식 나름의 생존 방식입니다. 부모의 걱정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짓눌리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저 요즘 자식이 왜 연락이 뜸한지, 왜 대화가 예전 같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걱정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말을 안 해? 더 파고듭니다. 그렇게 자식은 더 물러서며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모르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작은 상처들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비난처럼 들렸던 말들이 있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동생은 안 그러는데 왜 너만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아이입니다. 항상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기분을 견디기가 힘들어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편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모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자식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이 문제는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밥을 해줄 수 있고 학비를 댈 수 있으며 아플 때는 돌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늙었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걱정만 할 뿐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이 괴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라도 뭔가를 하려고 조언을 합니다. 걱정을 표현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만 더할 뿐입니다. 통제할 힘은 없는데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노년 부모의 비극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삶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자식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며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식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무력감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한 철학자이다. 그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대부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고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조언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걱정하면 자식이 조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매달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다. 우리가 대신 고통받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식을 바꿔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더 나은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자식이 걸어야 할 길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야 성장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행착오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식의 인생이니까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자식에게도 그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조언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 조언은 하지 말고 지켜만 봐야 할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묻지 않는데 먼저 나서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어른입니다.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자식이 먼저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언을 참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 참음이 자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거리 두기는 다릅니다. 무관심은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는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라는 태도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단절되듯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기대를 투사하지 않고 자식을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거리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입니다. 자식은 오히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식의 고통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곁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도 돼. 하지만 내가 혼자 해결하고 싶다면 나는 기다릴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돌보고, 해결하고,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그리고 그 끝없는 추구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자식에 대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의지의 발현입니다. 끊임없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불안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며 자식에게 그 불안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바쁜 겁니다. 자식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며 직장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다양한 관계와 역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자식의 삶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럼 나는 이젠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자식은 다 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꿈을 포기했고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였고 부부 관계도 뒷전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떠난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이 공허함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의지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우리의 집착도 일종의 의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의지, 자식을 통제하려는 의지, 자식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삶을 찾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아직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자식 걱정으로만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그것을 할 때입니다. 취미를 가지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친구를 만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자식을 키우느라 소홀했던 배우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고 둘이서 여행을 가십시오. 함께 취미를 즐기고 부부로서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자신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유일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해지면 자식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식은 당신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가 아니라 자식이 소중하니까 존중하고 싶어가 될 때 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지지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자식은 당신의 사랑을 압니다. 자식에게 조언하지 않아도 자식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자식의 선택에 입을 다물어도 자식은 당신의 믿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서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끝까지 가보도록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고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세상은 냉혹합니다. 인간은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다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희망도 제시했습니다. 의지를 잠재울 수 있다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우리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우리의 일부로 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으로 봅니다. 하지만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를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와는 다른 독립된 인간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방식대로 세상을 경험하고 자식의 판단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내면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종종 틀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한 것이 자식에게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행복을 바랐던 것이 자식에게는 압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을 맡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자식이 자기 길을 개척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 불안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자식에게 그 불안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존중해.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일부야. 나는 여기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기쁘게 받지만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방문하면 환대하지만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하면 성심껏 답하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자식이 부담 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자식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자식이 자발적으로 줍니다. 우리가 통제를 멈추면 자식이 마음을 엽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저항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아주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자식은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자식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무관심과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듯 무관심은 관계를 끊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사랑에서 존중하는 사랑으로, 통제하는 사랑에서 신뢰하는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욕망이라는 렌즈를 벗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은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인생입니다. 자식은 자식만의 속도로, 자식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는 맹목적입니다.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이 의지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만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자식의 의지는 다릅니다.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지만 이 충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복제품이 아니다. 독립된 의지를 가진 별개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는 것뿐입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려놓으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던 것이 없어집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불안해하던 것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얻습니다. 이 평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식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행복은 자식이 정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식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가치와 자식 시대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안정을 중시했지만 자식은 자유를 중시할 수 있고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지만 자식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자식이 우리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솟구칩니다. 전화기를 들고 싶어진다.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이 걱정된다. 조언하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거죠. 자식을 우리의 불안 해소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을 느낄 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십시오.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는 방법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연락하는 것 말고도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지 않고 참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의 기쁨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강요해서 받은 전화가 아니라 자식이 진심으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건 전화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옵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았는데도 자식이 스스로 물어옵니다.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는 것의 본질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서면 자식이 다가올 거야라고 계산하면 그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통제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가오든 안 오든 연락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식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철학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것인지, 자식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놓아줄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부모에서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과 재탄생입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또 우리는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했습니다.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려도 됩니다. 자식에게서 손을 떼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자식이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화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식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조언자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응원자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살아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십시오. 자식이 넘어지면 안타까워하되 달려가지는 마십시오. 자식이 성공하면 기뻐하되 그것을 당신의 성공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너무 외롭지 않을까? 자식과의 관계마저 거리를 두면 내게 남는 건 뭘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욱 진실해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관계가 됩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자식 말고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습니다. 또 당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신이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당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다양하게 만드십시오. 여러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자식이 당신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식과 무관하게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외로움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당신 스스로 다뤄야 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자식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도 그냥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자연 속을 걸으십시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십시오. 좋았던 일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후회도 있고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자식만이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을 낳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은 부모이기 이전의 한 인간입니다. 이름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발견할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십시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는지 탐색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충만해지면 자식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은 당신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니 자식도 편해집니다. 자식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입다. 만나면 기쁘지만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연락하면 반갑지만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자식이 당신을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식이 자식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십시오.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손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자식이 걱정될 것입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조언할 것입니다. 때로는 간섭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자식을 더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놓아줄 것인가?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줄여갈 것인가? 방향만 맞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다시 자식에게 간섭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엄마가 또 참지 못했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식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자식을 놓아주려는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자식이 당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화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식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식의 인생을 다시 자식에게 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려놓음이 가장 어려운 사랑이자 가장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